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의 최용대 노무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 노동법률지원센터 테마별 노동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무사 11분과 변호사 2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매일 평일 기준으로 10시에서 5시까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1층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법률 상담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그 코로나가 끝나서 다음 주 9월 4일이죠. 9월 4일부터 용산역 그리고 영등포구청역, 영등포시장역, 그 다음에 뭐 고속터미널 이런 부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노동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노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현장 방문 교육을 신청하면 노무사님들이 주로 나가서 그 노조에 맞는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집회의나 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저희가 가서 노조에 맞는 강의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노동법률지원센터의 많은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강인데요. 제가 준비한 2023년 하반기 노동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말은 좀 거창하지만 뭐 노동 동향이라는 것들은 지금 노동 동향이 우리 노동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이제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하반기 노동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같이 해보고 하반기에 변경된 2023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노동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노동 동향이라는 것들은 뭐 평가 자체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전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2023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이 좀 많이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정권 하에서 뭐 노동개혁이라는 그 정부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뭐 상당한 뭐 탄압이라고 할까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 임원, 간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노동시장 동향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입니다. 보시면 상반기에는 그 부분별 노동시장 평가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여성 위주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고 둔화된 실업률 감소세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측한 그 노동부나 각 경제연구소 등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뭐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연착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성 위주 비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그러니까 여성이 경제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의 고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업률 감소도 지금 보시면 연령별로는 20대, 그 중에서도 20대 후반, 그리고 60대 이상이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대 초반은 뭐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에 했는데, 이제 20대 후반은 이제 적극적인 이제 상용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직 활동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청년 실업률이 좀 감소했지만 뭐 요게 봤을 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직 더 지켜볼 부분들은 좀 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 그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20대 후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용률 증가세가 좀 축소되고 일자리 이제 상실에 해당되는 취업, 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실업률이 감소된 부분들은 보시면 남성 실업률은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0.2% 감소한 부분에 여성은 0.5% 정도.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는 한 2배 정도 수준의 실업률이 감소했다. 그만큼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훨씬 더 여성이 취업 경제 활동을 좀 더 많이 기존보다는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좀 면밀히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취업이 비교적 빠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보다는 실업률이 향상되고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실업률과 비활동 이런 부분들이 동반으로 감소하는 추세.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실업률이 감소해서 크게 실업률이 둔화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1년 이내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년 이내에 일자리를 그만둔 미취업자가 좀 많이 상반기에는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노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빨리 이제 취업은 하지만 빨리 그만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런 여성 위주의 비활동인 감소가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하면서 보시면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숙박, 음식 또는 보건복지, 그러니까 비대면보다는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청년층의 고용이 좀 둔화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위주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대 전체의 그런 고용률이 지금 2022년 1월부터 밑으로 좀 하얀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3분기부터는 상당히 고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이후로 계속 감소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잘 나오진 않지만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제조업이 이제 업황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취업 수요가 늘지 않고 제조업보다는 이제 다른 숙박, 음식 그런 부분들, 고용, 복지 이쪽, 보건복지 이쪽에서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30대 여성들이 지금 과거보다 좀 고용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용 증가폭은 그 이제 결혼 연령이 좀 올라가면서 그 20대, 30대에도 이제 미혼 여성들이 좀 많으니까 미혼 여성들의 고용이 좀 올라갔다. 여성 고용이 이제 활발한 데 비해서 남성 고용은 상당히 반대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좀 줄고 있고 지금 그 고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노동부나 노동시장에서는 좀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용 상황이 늘고 있다. 확연히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뭐 20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용직 위주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던 작년까지보다는 그 올해 이제 종식을 맞이하면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을 이제 보이면서 그 상용직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임시직은 그 2022년 3분기 그 하반기에 이제 감소로 되면서 상용직으로 좀 전환이 좀 많이 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임시직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20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상용직보다는 사실 뭐 보건복지 이런 쪽에서 서비스 종사원들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던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상반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제조업이 경기가 계속 부진하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상반기에는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용직도 보시면 제조업은 점점 상반기에는 상당히 상용직들이 줄어들고 도소매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숙박 음식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보건복지에서는 상당히 그 상용직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업종 간에도 제조업이나 도소매, 정보통신, 전문과학 이쪽 분야는 생각보다 상용직이 많이 늘지 않는 반면에 이제 숙박음식, 보건복지 이쪽 대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경기를 상당히 이제 타지 않는 일반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그래도 예전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뭐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수출이 좀 안 돼서 제조업이
뭐 상당히 고용도 둔화됐다라는 게 좀 우려할 사항으로 좀 보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건설업이 계속 이제 불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건설의 그 취업자 수가 21년 상반기 이후로 뭐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고 22년에 잠깐 올라왔다가 22년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시면 건설업이 고용이 계속 부진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건설업 부중이 하반기에 과연 개선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건설에 대한 국가적인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건설업이 더 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꾸준히 고용이 지금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대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치는 이런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좀 많이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그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지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면 서비스 취업자 이제 증감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2022년 상반기하고 끝에 뭐 2023년 상반기를 보시면 거의 지금 회복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전 20년 마이너스 100, 21년 상반기 31, 22년 상반기 695, 이제 23년에 474 이렇게 좀 쭉쭉 그래도 예전의 모습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통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여섯 번째 보시면 지속 증가세인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서비스업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비대면 서비스 업종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고용 증가가 2023년 하반기에 또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지만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이제 올 1월부터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어서 아직 어떤 것들을 예단하거나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 정보통신업이라든가 전문과학기술업 쪽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고용에서는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경기 불황에 따른 이제 운수업 및 창고업, 부동산업 이쪽이 이제 고용이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시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피보험자 수는 점점 뭐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3년에도 지금 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업이 부동산 쪽에 대한 고용 감소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뭐 이렇게 조금 고용 시장이 크게 뭐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그 부동산업뿐만 아니라 운수 창고업도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부동산 중개소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상용직보다는 이제 잠깐 쓰는 임시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이 둔화되고 최소한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예전보다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증가폭이 예전과 같지 않다. 코로나 때는 고용 증가를 이제 견인했던 것들이 이제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그리고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둔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쉽지 않은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는 상당히 고용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여성 위주의 경제활동, 여성의 고용이 좀 증가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실업률이 높지 않고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게 평가고요. 그 다음에 청년율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둔화되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고용이 증가되고 있고 상용직 위주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 창고, 운수업 이러한 부분들은 그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고용이 좀 부진하고 있다. 다만 이제 대면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평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걸 상반기를 보고 하반기를 보면 하반기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은 이제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을 가진 경우에는 거의 좀 뭐 비슷한 수준 또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크게 뭐 알 수는 없겠죠. 그죠? 전망이라는 것들은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 통계가 정확하다는 걸 담보로 했을 때 보면 우선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증가폭은 뭐 높지 않겠지만 고용률이나 이런 다른 지표에서는 하반기도 상반기 정도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 상반기에는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성의 취업이 올라갔다, 고용이 증대됐다, 고령층의 그런 위주의 고용이 증가했다, 청년보다는 그 다음에 임시직보다 상용직 위주의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 다만 건설업이 뭐 좋지 않다 보니까 건설업의 고용이 부진하고 이게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그 이제 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 여기는 이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더 이상 증가가 아니라 어떤 유지 정도로 좀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서 이 운수업, 창고업, 부동산업의 고용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2023년에는 그 하반기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는 크지 않다. 다만 이제 그래도 고용률은 좀 유지할 것 같고 실업률도 조금 비슷하지만 뭐 떨어질 것으로 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지표를 좀 본 거고요. 하반기에는 뭐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제 어떤 정책 변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종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보시면 우리도 이제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이쪽들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그 얘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가지 하는데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보시면 노조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들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이제 노동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노동계는 보시면 노조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동 개혁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장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불법 전임자 운영비 지원 이런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자를 노사 자유를 맡겨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는 그 근로자 1000명 이상 521곳에 대해서 이제 타임오프 근로자 면제도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해서 보니까 노조와 사용자가 뭐 부당하게 담합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뭐 건전한 노사관계를 방해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쟁으로 따냈던 부분들 그리고 노사 자율로서 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뭐 노조의 어떤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그 노동부와 우리 노동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뭐 대립관계에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노조서울지원본부도 지금 뭐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탁하는 이제 근로자 조공업복지관 이런 데에 이제 운영 실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충 또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노동계에서 좀 슬기롭게 뭐 이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이 아닐까.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보시면 노동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사실 정부가 기존과는 너무 다른 기조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노조 서울지역본부하고 관계가 있는 서울시 뭐 이런 지자체도 정부의 어떤 노동 개혁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직장 갑질 신고 4년간 14% 인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 2, 3이 다 해당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동의 우위를 이용했느냐, 어떤 행위가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느냐. 이게 보면 저도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요. 1, 2, 3이 다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그러니까 직장 내의 어떤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느냐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의 판단이 좀 모호합니다. 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들은 이제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겠지만 1번, 2번이 상당히 그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노동부에 접수를 하면 노동부도 지금 이제 각 청에 이제 이걸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논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이질 않아요.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건을 신고하면 뭐 거의 위반이 없다 또는 취하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위 신고도 있겠지만 이 감독관 혼자가 역량이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로 가는 부분 비율들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선 지도나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직장 내 어떤 그냥 고충하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보면 노동부 예산 문제인데요.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좀 발표됐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지금 노동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이게 8월 29일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33조 6,300에서 6,039원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그죠? 이게 조금씩 뭐 줄고 있는데 우선 24년도 안은 33조 6,039원으로 편성이 됐다. 작년보다는 뭐 조금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비효율적이고 관행에 대한 보조 사업에 보조 조정을 하겠다.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데 노동개혁의 뒷받침, 청년 투자, 핵심 인력 양성, 그러니까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꼭지들을 조금 내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정하고 안전한 일타 조성, 뭐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이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실태 조사, 컨텐츠 시스템 신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컨설팅들이나 이렇게 뭐 하겠다,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고 금액도 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기금 부담금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보시면 퇴직연금 사업도 156억에서 내년 223억. 그죠? 그리고 근로복지기금도 155억에서 234억.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훈련 접근성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훈련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취약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동단체의 지원을 폐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정규직 등 그 실질적 필요가 있는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 하겠다. 좀 추상적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뭐 노동부가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을 정부가 대체하겠다. 이러면 이제 원청 노사 기금 출연 격차 완화해서 정부가 매칭하겠다. 상생연대의 뭐 형성을 지원하는데 뭐 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뭐 신규로 50억을 편성했다. 그래서 안전보건 상생협력처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공유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들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늘 얘기하지만 이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안전 장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존보다는 뭐 안전 동행 지원 사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확산, 그리고 산재 예방 시설 융자, 자율 안전 관리 체계 구축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겠다. 그리고 건강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인프라를 좀 확대하고 통합 포털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산재 예방 365 포털 구축에 대해서는 뭐 125억이었는데 124억으로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 적용 확대는 이제 특고나 방과후교사에서 적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태아에 대한 산재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통과된 얘기여서 이제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전속정을 폐지하고 방과후 강사 이렇게 해서 이제 직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재 적용을 좀 늘리겠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교육 이런 부분들 안전인식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하겠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작은 꼭지들로 보면 빈 자리와 적합 인력을 매칭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자치정부 중앙정부하고 해서 빈 일자리를 매칭하겠다. 이제 지역 플러스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해서 이렇게 빈 일자리에다가 청년에 대한 지원금도 상실하고 뭐 취업 성공 수당이라든가 근속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청년 34세 일반적으로는 만 34세 미만 뭐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겠다. 그래서 뭐 산업 수요가 많은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데 디지털 차천전 산업 반도체 등에 대해서 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신규로 돌봄 서비스 훈련에 350억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에도 124억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재학생 그리고 이렇게 특성화고 여기에 대해서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 플러스 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교 재학생 맞춤 뭐 고용 서비스 62억 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놓고 숙련 기술 양성이라는 것들로 해서 청년 대상에서 이제 국가 기술 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 기술 자격 시험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242억을 신규로 지금 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일경험 프로젝트 이제 이게 청년 일경험 해서 이제 우리가 인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개별 현장 이쪽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개별 기업의 특성 역량에 적합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직무 훈련, 일반 직무 훈련도 있고 현장 맞춤형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지원이라서 K-무브 스쿨 지원 확대 및 연수 장려금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 내실화 이거는 이제 고용 안정망이 이제 구직급여 그 다음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취업진흥 기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 취업제도를 가지고 하고 이제 구직급여, 두리누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인건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시장 경제력 평가 선별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 네트워크 증선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참여 촉진. 이제 다 고용에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구직자 특성별 취업 장벽을 제기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고용자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 장려금이 있던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지원 확대하고 중장년이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내일 센터를 좀 확충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장, 디지털 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하고 서비스를 좀 뭐 확대하겠다. 청년 니트라고 해서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일하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준다. 그래서 유연근로 여러 가지 이제 30인 이상 뭐 육아기 이제 시차 출퇴근 지원을 좀 하고 재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육아이직 기간을 연장하겠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육아이직 시에 이제 뭐 6개월을 추가로 1년 6개월까지 뭐 육아직을 늘리겠다. 그리고 뭐 이제 3+3을 6+6으로 좀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육아기 지원, 그러니까 이제 출산 육아기 지원을 할 때 하고 뭐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또 신설하겠다. 지금 이제 난임 치료가 3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 급여까지도 좀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부는 지금 쭉 보시겠지만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눠 있죠. 이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참여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용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화두는 어쨌든 이제 고용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저출산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빨리 넘어갔네요. 23년 하반기 변경노동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노동법 자체가 그렇게 막 바뀌진 않았어요. 노동법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뭐 이런 큰 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여소야대의 어떤 형국에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법은 그런 부분 좀 없고 기존에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법보다는 약간 시행령 뭐 이런 쪽에서 좀 변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노동법 변경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 통합 관리해서 취업 경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은행제가 시행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자격, 경력들을 다 모아서 직무능력을 하면 이런 직무능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직무능력에 취업이나 뭐 이렇게 배치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직무능력 은행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산재 보험료 고액 체남자에 대한 인적 기준이 있었는데
기존보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기존에는 납부기한 다음날 2년이 지나서 10억 이상 안 냈을 텐데 이제 6월 하반기부터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감 보험료가 총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이 줄었죠. 사실은 고용산재 보험료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보험료는 내 임금의 0.9% 그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만 좀 떼기 때문에 이건 또 원천징수라고 해서 내 월급에서 사용자가 그걸 떼고 주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 월급 나올 때 떼고 내는 거는 사업주거든요. 사업주가 이 부분을 체납했다, 안 했다를 알기가 좀 어렵죠. 그 부분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보험료를 내지 않는 또 체납하는 사업주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재 보험을 이제 적용받지 못했던 이제 특수고용, 이 건설 현장 화물 차주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 이런 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후 강사 이런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고 해서 이제 특고의 전속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점점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14개에서 18개로 하고 이런 산재보험 영역을 좀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한번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얘기했던 그 변경노동법 23년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라는 거,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제도를 좀 개편해서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이제 중소사업장 여기에도 위험성 평가 제도를 좀 간략하게 좀 복잡했던 것들을 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편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3단계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 3단계 평가법, 체크리스트, OPS 등 이렇게 해갖고 좀 근로자들이 모든 강의에 참여해서 평가 결과를 좀 볼 수 있게끔 좀 개편하겠다. 이러한 얘기고요. 요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침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올 5월 22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는 유산 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도 유급휴가를 이제 지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 만료된 게 이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딱 그 기간제 같은 경우 계약직이잖아요. 내가 계약직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런 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성보호 이런 쪽에 좀 더 강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이렇게 시망하는 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실무 역량을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하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그 이제 첨단 산업이나 디지털 분야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제 추가 훈련을 좀 원하는 훈련생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심화 과정에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45세 이상 재직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 등에게도 이제 경력 설계 컨설팅을 지원해 온 이제 중장년 경력 설정 카운슬링이라는 사업이 개편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참여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완화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45세가 아니라 만 40세 해서 이런 이제 그 앞으로 내가 어떤 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컨설팅을 이제 조금 많은 사람한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체불 청산 사업자 융자 제도를 이제 300인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에다가 이제 좀 하겠다. 이제 인원수 자체를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제 이 인원수를 이제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융자를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의 안정화와 그 임금 체불 근로자의 어떤 생활을 조금 보호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이제 대직급임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임금 체불 상태에서 뭐 이제 도산, 파산, 폐업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10인 미만에 대해서 이제 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선 노무사, 뭐 체당금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이제 30인까지 확대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무사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대지급금, 체당금은 생각보다 근로자가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무사의 비용이 또 뭐 적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 30인까지 확대한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구상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사, 저도 노무사지만 저도 이제 이거는 좀 예전에 뭐 한 명, 두 명 이런 부분 해봤는데 이게 본인이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노무사한테 맡겨서 한다는 거죠. 30인 이상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노무사들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긴 좀 힘들겠죠. 반대로.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시설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 50인 상시근로 50인 총공사비 50억이었는데 이제 올해 8월 18일부터는 이제 20인 그리고 20억 이렇게 점점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 금액이 20억에서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한 7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팅,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그 다음에 건물 경비원 여기에서는 이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미설치 과태료 1,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러한 부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하반기 변경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노동법은 별로 없어요. 변경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기 힘든 뭐 사실 노무사들도 좀 노무사인 저도 좀 알기 힘든 직무 능력, 은행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그 보시면 뭐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체납 이런 부분들 강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다 와닿는 건 아니지만 체납했던 사업주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을 내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특수형태 노동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 보험 확대되는 것, 그리고
위험성 평가 제도가 조금 우리 근로자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뭐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도 이제 유사산 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급여를 보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K 디지털 트레이닝 요것도 조금 생소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세 특수용 재직자 및 특수용처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제공한다는 거 이것도 와닿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최단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그 전에 이제 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용자제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급금 최단금에 대해서 이제 노무사 조력을 30년까지 늘린다. 그러니까 조금 편할 수 있다. 그리고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자체가 확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 뭐 주 52시간 뭐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법 자체가 사실 바뀌는 것들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그동안에 바뀌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경되는 것들은 그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내가 근로자 노동자로서 이게 바뀌어서 되게 좋다. 뭐 피부로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도 그렇고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많은 법들이 바뀌거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강의를 했는데요. 노동시장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뭐 Q&A 다음은 Q&A지만 Q&A는 뭐 이 비대면 교육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상반기 노동시장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는 뭐 조금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로 봤는데 여성의 이제 어떤 경제 활동 인구가 좀 늘고 그다음에 고령층의 상반기에는 고령층 위주의 고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상용직 위주의 고용이 증가했다. 다만 이제 건설업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의 어떤 고용을 좀 아무래도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용이 좀 증가하는데 반면에 이제 부동산, 운수, 창구업 이쪽에는 고용이 좀 감소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취업자 증가율은 좀 아무래도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는 생각보다는 고용은 좀 증대되고 실업률은 조금 감소하면서 생각보다는 되게 연착륙을 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게 그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평가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크지 않겠다. 뭔가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반기의 기조를 거의 비슷하게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이나 그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그 미명하에 많은 노동조합, 노동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조합, 노동계에 대한 어떤 탄압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조와의 어떤 좋지 않은 관계, 노조를 지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그 여러 가지로 그 노사 관계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다. 단발적인 또 이렇게 이슈로는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고 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짚어봤고요. 노동부의 어떤 예산안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세 가지로 좀 해놨는데, 뭐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겠다.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33조 6천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보면 지금 뭐 하반기에 변경되는 노동법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노동 동향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 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률, 실업률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것이 경제의 주를 이루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그 고용률과 실업률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좀 가지고 업종별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산업들이 좀 많아졌고 상당히 좀 힘든 우리나라를 이제 끌고 가는 어떤 제조업, 수출 위주의 제조업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내수에서는 이제 부동산, 건설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 다만 이제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그 대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고 하반기는 그럼 어떨 것이냐? 하반기도 비슷한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 근데 상반기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그럼 노사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사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노동개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노동개혁은 사실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서 노사정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한국노총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한국노총 서울 지역 본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슬기롭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관계, 그러니까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에 대한 자율권을 좀 더 확립을 해주고 노조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시선을 좀 개선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2023년 하반기 노동법은 그렇게 변경된 부분들이 없고 이 부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가져오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바뀌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형태다. 그게 뭐 여소야대가 됐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법 자체가 이렇게 바뀌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거. 지금 뭐 최저임금 뭐 얼마 전에 결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엄청나게 진통을 가졌고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계속적인 지금 투쟁을 좀 하고 있고 그 정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동법을 이제 변경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어떤 노동 동향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고용이나 실업 이렇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그냥 산업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동 관계, 노사 관계 이 부분에 지금 자율권을 크게 정부가 개입하면서 노동 개혁 이런 부분들로 해서 노사 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노사 관계에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뭐 노동관계법이 이게 어떤 그 바뀌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도 당분간은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관계 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그 2023년 하반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그 테마별 노동법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장시간 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 대면 교육보다 이제 비대면 교육이 강의 입장에서도 강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강의한 대로 가급적이면 쭉 이어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큰 테마 카테고리로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서울노총,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우리 서울노총이라고 좀 하긴 하지만 정식 명칭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